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누렁역사문화연구원과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강증산의 종교사상과 묵도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오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발표는 만주에서 조정산의 민주적인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우상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우상 교수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우리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이시자 전남대, 중원대 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을 첫눈의 설렘과 같은 박수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술대, 공동학술대 한쪽 축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또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는 안우상입니다. 오늘 그 책자가 저희 초록집이 140여 부로 찍어냈는데 남질 않았어요. 도시락이 한 80여 개, 식표만 한 50여 개를 발행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인원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편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추운데 식사를 하게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종단에 관계되는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 정읍에서는 그 정읍 인문학 동호회, 또 문화원, 그 다음에 여러 지역신문 기자, 또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게 들릴 것이지만은 또 저희 연구자들은 또 나름대로 경직되지만은 또 연구를 해야 되겠기에 그래도 책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이 학술대 성립에 있어서 물적 기반 50도 50, 그리고 책임도 역시 50도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단 외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대순사상학술원의 어떤 열린 자세가 참 너무나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원광대학교에서는 그 유병덕 교수님, 김홍철 교수님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원불교가 교리적으로나 교단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분들은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그 김상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열린 자세였는데 오늘날 이 종단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연구위원들은 2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만 나름 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위 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이 휘어진다거나 그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또 종단에도 종단 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있고 그런 데서 그 상당히 위험한 그런 학술대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순사상학술원에서 열린 자세로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를 또 지역 연구자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주에서 조정사는 민족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천교를 저는 이제 역사학도라서 보천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보천교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김혁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김혁의 인물이 또 쫓아가니까 조정산, 제가 말을 놓겠습니다. 조정산이라는 인물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조정산이라는 인물은 정읍에서 무국대도를 창설하고 또 부산에서 태국도라는 종단을 창설했는데 그러면 관련 기록이 있느냐 찾아봤더니 1980년대 태극도에서 나오는
여러 경전들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진경전서에는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역사학자들은 어떤 종교 내에서 발간한 기록들도 사료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료적 가치가 부여되려면요, 종단 외적인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사료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저 은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진경전서에 나와 있는 그 김역 관련 내용이 과연 사료적 가치가 있느냐, 이제 검증하는 그 과정을 제 논문에 이렇게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 켜세요. 전원 끄는 거. 왼쪽에 전원 켜는 거 있어. 안 돼? 전원 이렇게 끄졌었어. 잠깐만요. 먼저 무국대도 창립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까지 교단 내에서 또 교단 외에서 가진 인식은 그렇습니다.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조정산 일가는 일제 탄압을 피해서 고향인 하만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석 김역이라는 인물이 조명되었죠.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 무국대도 창립기 민족운동사입니다. 그리고 조정산과 김역 관계 및 김역의 종교성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자, 조정산 일가의 민족운동과 만주망명입니다. 조정산 일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어떤 그 항일, 우국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죠. 또 그 조정산 선생님 아버님도 항일 구국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만에 화약 공장을 차리고 무기를 수집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탄압을 받아서 만주로 망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망명 계획도 어린 조정산이 수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망명한 곳이 봉청성 유화현입니다. 여기에서 당시 독립운동가 거목들인 이동영, 이시영 등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북로군정서, 신민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역의 망명지도 유화현이거든요. 만주 이제 정치학과 수동구 논쟁인데요. 이 수동구 논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서 생략을 여기에서는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단 기록의 주요 모티브는 1910년 한일 병탄 소식과 조정산 일가는 그 1909년에 망명을 해서 이제 1910년에는 만주에 있었겠죠. 거기에서 3일 동안 고국 땅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산 일가가 머물렀던 이 만주 이곳은 한인철로로 명명이 되고 여기에 망명지사들이 찾아와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연락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동영, 이시영 지원 서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본 헌병에게 목침으로 이렇게 격퇴를 하고 독립자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시기, 거리, 동선 등이 실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화연, 삼원포, 만주 독립운동 기지 간의 근접성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액수와 구체적인 사건은 불확실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 인식은 어쩌면 교단, 종단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좀 의문스러운 것은 그 유안스카이라고 해서 원색이 있죠. 이 원색의 보항당 사건인데요. 이 보항당이라는 것은 청나라 황실을 다시 복설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 무리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항당 사건으로 체포돼 가지고 세형 2기에 처하자 조정산이 북경의 원석에게 진정서를 내서 부친을 구명했다. 근데 역사적 평가는 현실적으로 기현성이 매우 낮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 조정산 가문의 항일, 정치적 이상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석대라고는 의병장과 교유했다는 겁니다. 이석대는 대구에서 출발한 대한광복회 부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석대가 만주로 가 있는 동안에, 이석대는 그러나 이제 대한광복회 부사령이었으나 항상 만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석대가 체포되니까 김자진이 그 뒤를 잇습니다. 김자진은 누굽니까? 보천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석대와 교육 의미는 조정산 일가의 인맥망이 단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독립운동 네트워크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경전서에 김혁과의 만남을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지난 석 달에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정읍에 갔다가,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김혁이 하는 말입니다. 본국 정읍에 갔다가 이치복을 만나 그 교조 증산의 교법을 들었습니다. 그 말로는 지금 우리의 독립운동도 상계인 증산의 공사에 의한 천지도수 법방으로야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증산의 도로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인민도 그 진법의 수도를 통하여 광구될 수 있다 하므로 나도 그 도문에 참여하니 형님 부자분께서도, 형님이면 조정산 아버지와 조정산입니다. 부자분께서도 입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역사학도들은 이 자체를 사료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검증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징정전서에 나와 있는 김혁의 도 전수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김혁의 권유하에 조정산은 누이와 종교 등과 입도하기로 하였다. 입도 후 김혁으로부터 증산의 생애 및 선도 역사를 비롯하여 신봉하고 수행하는 방법 쭉 해가지고 심지어 주문까지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문까지. 이 주문까지 전해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김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이지만은 상당히 깊은 어떤 도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입니다. 김혁은 독립군 자금 모집책으로 수둥구를 정기 방문했고, 김혁은 조정산 부자와 호영 호재의 관계였다. 김혁이 전라북도 정읍의 이치복, 다른 이름은 이치화입니다. 에게서 강증산의 도를 배웠다. 김혁이 조정산에게 입도를 권유하고 태울주, 기도주, 오주를 직접 전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야 저희 역사학도들이야 그 경전에 대한 어떤 정통이니 신뢰이니 신뢰를 하니 안 하느니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징정전서에 보면은 이 김혁이라는 사람은 증산 동문에 있는 증산교 계통의 종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17년에는 이미 그 차월곡을 중심으로 증산 동문이 형성이 됐거든요. 보충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영열도 있고 만내성도 있고 고판대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김영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략 1916년에서 17년경 만주 유화연에서 김혁과 조정산 부자가 만났다. 그리고 독립군 군자금 모집을 했고 청초마다 조정산 부자를 찾아와서 호영호제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 자금 제공 수령 관계를 넘어 종교 사상을 매개로 한 교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966년 이강호 교수 글이 있어요. 이강호 교수는 누굽니까? 한국 신종교 연구의 태두이자 또 신종교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강호 교수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증상교인 김혁 가로 열고 보충교인 구연모 제자라고 한다. 구연모가 이제 제가 특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활동했던 나중에 이제 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증상교리를 듣고 입산수를 한 것이 개한 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증상교 도수를 좋아하는 좋기, 만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조정산입니다. 66년에 이강호 교수가 쓴 글에 그대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유사종교를 한번 보세요. 유사종교.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유사종교를 보면은요, 도주 초철제는 어려서 학문을 배우고 그 후 만주 각지를 방랑하고 돌아와서 안면대도 지냈으며 강일수는 직제자 부안사람 이치복입니다. 이차로부터 권유받아 강일수는 신자가 되었다. 이치복으로부터 강증산의 도를 전해 듣고 입도한 김혁이 이치복을 언급하면서 조정산 일가에게 입도를 권유했다. 그리고 조정산이 노고산에 들어가 득도한 이후 곧바로 귀국해 이치복을 만났다는 사실에서 징경전서에 관련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일신보 기사도 나와 있어요. 1936년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당시 이제 총독부 기관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징경진서와 이공우 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김혁은 그때 태열교라는 즉 강증산을 스승으로 한 교를 닦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도를 통하면 천하만사가 장중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남시하고 있음에 야심이 많은 조는 그 도를 받아 태울 줄을 읽었다. 자, 징경전서 관련 내용, 김혁과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외부 자료 3종 세트가 있어요. 그게 이강호 글입니다. 조선 총독부 유사종교, 조선의 유사종교 그리고 매일신보 기사입니다. 결론은 이 세 자료는 징경전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김혁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 관련 교육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즉 강증산을 도를 전한 종교적 매개자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김혁은 누구냐? 김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조 1기생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하에서 소위 오늘날 소위 중위 대위까지 달고, 그런데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만주로 이제 망명을 하는 인사인데 여기 보면은 대단합니다. 제가 근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도로서 흥업단,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신민부는요 원래 청산리 대첩에서 북로군정서가 주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쫓겨서 밀산부로 갔다가 자유시 갔다가 결국 자유시 참사를 거쳐서 해산되는데 1923년에 참의부 남만주에, 그 다음에 정의부 24년에, 그 다음에 생긴 게 25년에 신민부입니다. 신민부 누구냐고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고요? 바로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입니다. 신민부에서 가장 그 역할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자진은 그 밑에 군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 체포되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출옥되어서 39년에 사망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혁 관련 논문은 2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은, 그리고 김혁 전기가 있어요. 용인 출신이라 용인시에서 냈는데, 김혁은 대종교인이다. 이 통설을 제가 반박을 하면, 원래 김혁은 대종교인으로 승직이 있다. 참교 지교다. 혁이라는 이름이 대종교식 교명 계명이라는 해석이 있고, 김혁이 활동한 흥업단 북로군정서 신민부가 대종교 중심 조직이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김혁의 전기에도 기존의 2편의 논문에 나와 있듯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대종교 승직 기록이 1차 서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혁이라는 인물이 대종교식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사료가 근거 사료가 없어요. 세 번째, 조직의 종교적 성격인데요. 물론 북로군정서고는 이전에 대종교 무장조직이죠. 그러나 그런 조직들도 다양한 종교인들이 혼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종교, 천도교, 심지어 보충교 출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핵심 연구자 박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환은 우리 민족운동사의 아주 출중한 연구자인데요. 이분도 김혁의 대종교 입교 시기는 추정일 뿐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김혁은 대종교이다 라는 것을 반복 인용으로 굳어진 2차 사료적 구성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혁의 종교성, 김혁은 오로지 대종교인인가 아니면 강준상 계통과 중첩된 신앙인인가? 사료 상황은 대종교설에 비해 강준상 계통과의 연계는 오히려 1차 서류가 더 풍부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특히 1930년대 신문과 교단 외에서 생성된 자료, 교단의 경전 등의 김혁 서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종교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통설, 김혁은 태율교인, 근거는요, 진경전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호 글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조선의 유사정교 매일신부에 그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정황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홍범초 교수의 범증상 교사의 진경전서의 김혁 관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근이 있습니다. 유정근은 김혁과 밀접한 인물입니다. 이 유정근이 보충교 차울곡을 찾아서 분자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어가지고 형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정근은 15년인데 김혁은 중앙집행위원장인데 10년이에요. 왜 그랬느냐? 유정근은 한번 체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이죠. 그래서 신민부 독립자금 중 상당액이 보충교 강증상계 교단에서 지원되었다는 광복회 회장을 지낼 때 돌아가신 이강훈 회장님의 증언이 있어요. 이 증언은 박환의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또 박환이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 할 때 직접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자, 김혁은 또 종교적 실천 주문치성 기독법 전출을 했다는 것은 태을교 수용체계와 일치한다. 결론은 김혁의 1910년, 20년대 실질적인 종교성은 태을교 증산도문 계열이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 김혁 관련 이강훈 회장의 증언이 있는데요. 만주신민부 독립자금은 김성수, 인천 김성수죠, 고창에 보충에서 많이 됐다. 특히 이강훈은 김혁과 또 신민부에서 같이 한수법을 먹는 사이였는데 이강훈에게 별호를 지어준 적도 있어요. 이처럼 김혁은 1920년대 보충교와 밀접했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이제 조성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신민부 외교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이분 역시 김혁과 같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를 같이 일기생으로 마쳤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성환이는 이미 증상기호 계통에서 보충교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저 돌아가신 홍범초 교수님도 그러고 또 증상기 본부에서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자, 20년대 이제 김혁과 보충교 신민부 군자금이죠. 왜냐하면 이제 17년에 조정선 일가는 만주에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계속 김혁이나 조성환 그런 분들은 만주에서 이제 보충교와 관련을 맺게 되는 거죠. 신민부 군자금 중 상당 부분은 김성수와 보충교가 지원을 했고, 김혁의 동지 유정근이 차월국에게 군자금을 요청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보충교 차월국 아들과 당시 간부들은 김혁은 보충교 1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김혁, 유정근, 김저진, 보충교, 조종산의 복합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많아요. 결론은 김혁이 강진산 계통 교단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교들은 김혁을 어떻게 보느냐. 차월국의 아들 용남은 용인 수지부로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용인 수지. 원래는 구성 쪽인데, 그래 유아무개 씨와 함께 교단을 찾아와 교금을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이 녹음이 잘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얘기할 때 연표를 해놨습니다만, 자, 김혁과 유정근 중해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 김혁의 6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사건 공판은 5일 신호주에서 이렇게 했는데, 김혁은 징역 7년, 유정근에게는 징역 20년, 나중에 이제 최종 3심에서는 김혁 10년, 유정근 15년입니다. 아까 다른 김혁이 더 지위는 높지만은 유정근이가 더 높은 것은 아까 한번 그 체포되어서 형을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혁의 종교적 성향, 역시 강진상 계통의 종교 1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것을 이제 박환 교수가 쓴 논문 말미에 해원교를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구와 밀양에서 해원교라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단체가 부호를 숙객해서 강탈하여 만주 신민부에 연락해서 그 자금을 전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했다, 이게 판결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사기, 납치, 협박 여러 가지 어떤 죄명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최종 선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년대 해운교 사건은 신민부 군자금 사건, 부호 숙격 후 신민부와 연락,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에 무국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해원교의 실제 교리 조직은 불분명하고, 그러지만 해원이라는 개념은 강진성 계통의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념적인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밀양은 태인의 무국대도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분이 밀양 출신이고요. 여기에서 조정산이 수도를 넣으면서 그분을 만납니다. 밀양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해운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이제 바다에 있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루트가 있어요. 인천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요. 저는 그게 안면도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안면도. 그런데 이제 최근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사시는 분한테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자기 그 아버지가 그 이상규이고 큰아버지가 이상달인데, 이분들이 그 전에 강진상 계통 종교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고초를 당했다는데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규라는 인물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해원교에. 그래서 저는 해원교는 분명히
강증산 계통의 종교단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925년에 무국대도가 탄생을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원교라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무국대도가 조정산이라는 분이 신민부와 연락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국대도 창립 배경에는 한국 민족운동사가 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경험하고 종교적 기한을 놓고 귀국해서 교단을 창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산 가문의 항일 전통이 있었고, 플러스 김역을 통한 증산계 종교 체험이 결합되어서 무국대도 창립의 사상적 정신적 배경에는 한국 독립운동이 결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조정산의 민족운동사는 상당 부분이 교단 내부 서사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음 지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립된다. 조정산 일가는 일제 침탈기에 만주로 이주했고, 유아현 일대 한인촌에서 독립운동 인맥과 교류했고, 김역 등 독립운동가의 관계 속에서 군자금, 항일서사 등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정의는, 결론적으로 김역은 대종교인은 일부 측면만을 본 단선적 규정이다. 다수 정황과 1차 사료는 김역은 태을교인이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준다. 동시에 대종교, 태을교, 보충교가 서로 중첩된 종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처럼 김역의 종교성은 무국대도 창립 배경에 한국 독립운동이 있다는 견해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국 민족운동사 측면에서 군인 출신 무장투쟁가가 민족종교 네트워크 한 축이었다. 이거 놀라운 거죠. 또 한국 종교사 측면에서는 무국대도 태국도 창립서사에 실제 독립운동가의 존재와 활동이 끼어들어가 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자, 결론은 김역은 대종교인이 아니라 태을교 종교인이며, 진경전서 이강호 글 조선의 유사신교 매일신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다. 김역은 대종교인이라는 통설은 1차설의 부재, 반복 인용으로 형성된 허약한 구성물이다. 조정산의 무국대도 창립은 항일 민족운동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결정적 매개가 바로 김역의 종교적 전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종단 내에 많이 오신 분들도 탁월한 연구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종단 밖에 또 연구자들 이야기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동안 보천교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천착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천교 연구의 기반을 수립한 권위자이십니다. 조정산이 만주에 있을 때 김역이라는 독립운동가를 통해 강증산의 도를 접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국대도의 창립 배경에는 한국 독립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내용은 새롭습니다. 훌륭한 발표해 주신 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발표는 무국도의 사회사업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윤용복 박사님과 차성근 교수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윤용복 박사님은 아시아종교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시고, 차성근 교수님은 대진대 대순종합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번 발표는 다소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발표입니다. 두 분의 석학께서 공동 발표를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깊이와 함축성 측면에서 울림이 큰 발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두 분께 하모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국도의 사회사업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 파트 1은 제가 발표를 하고 두 번째 파트는 대진대학교 차선근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선 저는 무국도 사회사업의 사상적 기원과 역사적 전개 이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신앙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또 공공성 구현의 구체적인 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민족 종교는 역사적 전환기마다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또 사회적인 연대감을 심어주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구제 담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대승진리에는 현대 한국 민족 종교에서 사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그런 종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승진리의 사회사업은 대승진리의 부호자선,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제도화된 사회사업들의 뿌리는 바로 무국도의 구휼사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증산의 구제창생사상과 그리고 이어서 조정산의 구국재민사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무국도의 구휼사업이고 이것이 현대 대승진리의 사회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종교적 교리가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되고 또 현대적 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규명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선의 무국도 사회사업이 현대에도 대승진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국도 사회사업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함의를 밝혀서 그간의 연구 공백을 좀 보완한다. 이런 시도를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이제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2장에서 강증산과 조정산의 구제 창생 사상 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을 가능하게 한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3장에서는 무국도의 구세재민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무국도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진업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해방 후 구세재민의 계승과 현대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무국도 사회사업이 현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무국도 사회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국도의 이 사회사업 이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19세기 후반이 들어가면 국내에서는 세도 정치가 극심해지고 또 국가 재정의 근본인 삼정이 극심히 문란해지고 또 부패가 심화되는 이런 과정으로서 결과로 농민들이 많은 수탈을 겪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겪어내지 못하는 농민들이 밀란을 빈번하게 일으키며 또 사상적으로는 동학이 발생을 하고 천주교, 또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상적 혼란, 종교적 사상적으로 혼란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라기보다는 이제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이제 외세 개입하게 되는데요. 결국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수호조약이 1876년에 체결되고 뒤이어서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19세기 말에 가면 열강의 가축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결국 유교, 조선사회를 지탱했던 유교 질서가 붕괴가 되고 내부의 부패가 심화되고 또 외세의 침략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강등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진단을 하는데 당시의 시대를 상극의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세상을 참혹하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세계를 진단을 하고, 또 이어서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물질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인간의 교만을 주장하고 자연을 파괴했으며 신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서구 문명을 비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증사는 모든 세상을 구제한다는 포괄적, 보편적, 우주적 구원의 의미인 구제창생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의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창생의 실천 이념으로 이제 그 재생의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재생의세의 의미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의미지만, 뭐 잘 아시겠죠? 이런 것을 이제 증산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는데,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신은 응폐술이라고 해서 재생의세를 세상을 구원하는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은 상승의 도로서 화민정세, 백성을 교화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정산의 이제 그 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산은 우선 가문이 그 베일 사상에 이제 있는 그런 가문인데요. 그의 조부 조영주는 베일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민영환 등과 교우하고, 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 소식을 듣고 붕괴해서 피를 토하고 서거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 조영모는 조부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우들과 함께 반일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이어서 결국 조정산 식구들과 모두 함께 부조전례의 베일사상을 품고서 1909년에 여기 이제 조정산 입장에서 보면 부친 숙부들과 함께 만주 봉천 지방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뭐 이제 아마 조금 그 전에 그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만주에서 정사는 이석대, 이태기 등과 함께 이제 구국운동을 펼치지만, 이 구국운동이 이제 그 항일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절감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실천인 도력이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그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양천지가 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자각을 해서 이제 더 큰 차원의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것을 위해서 입산 수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진 대로 9년간 수도 끝에 1917년 증산의 3계 내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정산의 이러한 그 사상은 정치적인 베일에서 종교적 구국재미, 구세재미로 바뀌고, 이것은 결국 증산의 그 어떤 사명을 계승하고 승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국도 창도 과정을 보겠습니다. 1917년 그 귀국한 정사는 처음에는 안면도 등지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1925년에 태인 도창현의 도장을 건설하고 무국도를 창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국도가 창도하고 나자 그 단기간에 1928년에 뭐 3만, 1929년에 6, 7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질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산이 무국도를 창조하면서 제시한 교리는 종지와 신조,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완산생 도통징정이라는 종지, 그리고 안심 경천수도라는 사강령의 신조를 바탕으로 무작위를 통해 정신을 개벽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지상신선을 실현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무국도의 창도 때의 교리입니다. 지상천국 건설은 사실 정산의 꿈이자 정산의 구세재미는 의지를 교리에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무국도의 활동보다 진업단의 활동이 중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진업단의 결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사는 무국도를 창도하고 나서 바로 진업단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진업단은 이제 결국 무국도의 신조인 안심안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요. 정사는 수도의 요체는 우선 첫째로 굶어서 되겠냐. 그래서 의식주와 안정을 획득하는 데 있다. 것을 설파하면서 결국 빈곤한 교도들을 통해서 교도들을 노동, 즉 개간이나 벌목, 방업 같은 노동에 종사하게 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 배경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제의 산미 증산 계획도 이제 하나인데 뭐 증산 계획보다도 일제가 우리나라의 쌀을 엄청나게 수탈을 하고 그럼으로써 뭐 구한말의 혼란과 마찬가지로 이때 수많은 농민들이 이제 농촌을 이탈을 하고 수많은 빈민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빈민을 구제하려는 이러한 의지를 갖게 되겠죠. 무국도의 진업단의 활동을 이제 살펴보면요. 주요 사업으로 이제 농지를 개간하고 또 염전을 개발을 하고 벌채, 벌목을 하고 또 금광 사업 같은 것을 벌입니다. 초기에는 태인의 도창현, 말하면 도장이 있는 곳이겠죠. 도창현 일대를 개간을 해서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사업을 벌이다가 본격화된 것이 충남의 안면도와 원산도에서 간척 사업을 벌여서 이제 농지와 염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사는 헌금으로 2만원 그리고 곡물로 300석의 말하자면 자본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런 간척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안면도에서 농지 20만 평 그리고 원산도에서 염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주변 마을을 구제하게 됩니다. 농지와 염전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그게 이제 종교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종교적 의미로는 토지 회원을 실천한다. 그리고 경제적 의미는 구휼 사업을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토지 회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의 사상, 만고의 운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 성경을 뭐 이제 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승한 것이고, 그리고 정사는 증산의 염원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생물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회원의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간척 노동 자체를 회원의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휼로는 구휼, 경제적 의미의 구휼은 농지 개발을 통해서 쌀을 생산해서 식량을 이제 빈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소금을 생산한 것,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기도 하고 또 판매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말하자면 가치 높은 상품이죠. 이것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고 빈민들을 구휼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업단의 활동은 일제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데요. 마상회사 아소상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진업단이 개발한 토지를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넘어가는데, 이 아소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일본 총리였던 아소다로의 증조부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진업단에서 만든 자본을 투입해서 만든 엄청난 경제적 자본이 일본 자본에 넘어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진업단위 활동은 또 다른 구휼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함경북도에서 벌인 벌채 사업과 또 금광 경영이 있는데요.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 사람들 독립운동단체 아니야? 하고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경고하다가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진업단이 강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물론 뭐 요것도 원인, 여러 가지 다른 큰 원인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무국도는 생산의 어떤 무국도의 활동은 위축을 받게 되고 결국 1941년에 종교단체 해산령이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해산되는 그런 결과도 맞게 됩니다. 무국도의 그 구세적인 활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그 네 가지로 이제 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적 실천으로 증산의 해원과 구호제의 창생 사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킨 현시화한 그런 종교적 실천을 들 수가 있고요. 빈민에게 생계 기반을 제공한 그런 사회적 구제를 실천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노동을 통한 공동체 연대 및 이 노동생활도 종교적 수행의 하나다. 그래서 종교적 수행과 같은 어떤 신앙의 실천도 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 수탈에 맞서서 민족 경제의 자립을 시도했다라는 어떤 민족적 실천 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국도의 활동은 비록 그 일제에 의해서 막혀서 활동이 중단됐지만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결합된 독창적 모델. 뭐 일단 그 다른 종교들도 보면 뭐 사회적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종교 교리가 대부분 현실 사회를 뭐 어떻게 하자보다는 보통 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들 현실 세계를 구원하는 것, 이것도 종교적 어떤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것이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실천이 같이 결합된 독창적 모델이라고 뭐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현대 사회여서 해방 이후에 대순진리의 그 사회적 활동의 어떤 뿌리가 되는 이런 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요. 이 2부에 보다 더 그 구체적인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파트 2 무국도 사회사업의 개선과 현대적 발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 대한 이제 의뢰를 받고요. 사실 이제 너무 바빠서 원고를 이제 그 쓸 수 없다라고 좀 양해를 드렸는데 그 한사코 이제 부탁이 계속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어렵게 아시아종교연구원 윤종복 원장님께 저 의뢰를 해서 이 앞부분을 좀 쓰셔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고요. 요 뒷부분은 사실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그 대신대학교 그 대순사상과 상생윤리라고 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 교재를 편찬하면서 수집된 자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이후 무국도의 사회사업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개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미 다 모아놓은 상태였고 그것을 책 교재로 이미 발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요약해서 내면 되겠다 해서 이제 뒷부분은 그냥 제가 누워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그냥 하고 앞부분은 좀 사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고민하신 우리 윤종복 원장님한테 좀 제가 괴롭힘을 드렸습니다. 배경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 그 발표할 핵심은 무국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정읍에서 출현을 했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무국도에서 사회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종교적 이념은 어떤 것이었고 그 당시 정읍지역에서 어떤 사회활동이 전개되었는가 요거는 지금 앞부분에서 발표를 들으셨고요. 제가 지금 발표를 할 거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정읍지역에서 발생한 무국도의 사회사업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번져나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제 과제입니다. 아쉽게도 무국도에서 발원한 사회사업이 아직 정읍에서는 펼쳐지지 못하고 있고 그 전국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민족 종교의 사회사업이 발원지가 정읍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오늘 밝히는 것이 오늘 발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도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일제강점기 때 무국도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해산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면 종교활동이 부활되겠죠. 종교활동을 부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 태인, 정읍의 태인이 아니라 부산에서 도회 활동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부산에 그 당시에 뭐 신도들이 많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주 이분께서 이제 정산 이분께서 해방 후에 태인이 아닌 부산 보수동으로 갑자기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이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해인데요. 한국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그때 이제 종단의 이름이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948년에 태극도가 부산에 섰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적된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1950년에 태극도로 개명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1950년에 태극도로 개명된 걸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보수동에서 이제 저 종교 활동을 하다가 1955년, 56년 그리고 57년 초까지 해서 부산 감천에 새로운 도장이 지어지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 3월달에 조정사는 이제 박우당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도전으로 하면서 정통 개성자로 임명을 하고 이제 서거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무국도 시절에는 진읍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전개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 사업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단의 힘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회사업을 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이 종단의 이름이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힘미를 받아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고 부산에 이제 무국도가 이주했을 때는 어떤 힘미를 많이 받았느냐면은 빨갱이 용공분자라고 하는 오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무국도 도인들이 주로 북쪽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모셨다고 그럽니다. 왜 북쪽을 모셨냐면은 옛날에 뭐 북향사배 이런 말도 있듯이 북극성도 그 하늘의 중심이고 천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할 때 주로 북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 북쪽 이름은 이거 북한이고 빨갱인데 한국 전쟁 터졌을 때 이 남북한의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이 크게 극을 달한 시대에 북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용납 안 되는 행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공분자로 많이 몰려서 그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을 하기에 나서기는 너무 어려웠고 종단 안팎의 오해나 또 종단이 새로 이제 다 모든 걸 다 뺏기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태극도 시대에는 이제 활동이 아주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대 사회복지 사업이나 이런 구호자선 이런 기타 사회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그 해방 이후에 그 박우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통을 개성하면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우당 이분은 1958년에 종단을 영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1963년에 재단법인을 인가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1963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국도, 이 정읍에서 발원한 무국도의 사회사업이 해방 이후에 어려워서 활동을 못하다가 1963년부터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태극도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박우당 도전께서는 종단 내분으로 부산 감천에 있지 못하고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종단의 이름을 개편하면서 다시 사회사업을 시작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부산 감천에서 이루어졌었던 사회사업은 그냥 문을 닫습니다. 다 쇠약해서 쇠락을 해서 거의 되지 못하고요. 무국도의 사회사업은 박우당 도전께서 부산 감천에서 약간 좀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무국도 정산의 구세제민 정신의 현대적 실천으로서 3대 중요 사업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구호자선 사업을 먼저 보면요. 사실 태극도 시기 그 도전 박우당께서 태극도 그 감천 도장에 있을 때 초기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기초적으로 지역사회에 지원을 했고요. 주택 개조라든지 뭐 우물 변소 보조, 뭐 도로나 하수구 뭐 이런 거 보조도 다 했죠. 하지만 1970년대 대순진리회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박우당 도전께서는 아예 훈시로 이재민과 부르이유 및
불이웃 및 소외 계층을 구제하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성금 기부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조직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순 청년회, 대순 부인회 뭐 이런 거를 80년에 조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성금을 기탁하는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현장 중심 직접적인 봉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연탄 쌀 반찬을 제공하고 주거를 개선하고 수해 현장을 구제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재난 대응에도 적극 나서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금도 많은 성금을 국가에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에 무국도에서 발현한 사회 사업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2008년에 한국국제봉사기구 KVO와 협약을 해서 에토피아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물도 파고 뭐 여러 가지 해외 봉사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디바를 2013년 아예 발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바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밖에 나가자. 그래서 회원상생과 보건상생의 끝없는 길 이런 거를 기초로 내다 걸고 아예 전문 NGO를 만들어서 전문 NGO 활동을 통해서 국내 활동과 국해외 활동을 현재 병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정읍에서 발현한 사회사업의 혜택이 세계화가 가장 많이 전진된 데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런 좀 안 좋은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또 인근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 무국도의 정읍의 무국도에서 발현한 사회사업이 국제적으로 현재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보면은 태국도 시기에 도전 바구단께서 태국도 감천도장을 이끌 때 이미 사회복지 사업은 준고병원인 이제 감천의원을 이제 설립하면서 시작이 좀 되었고요. 하지만 역시 대순진례회로 넘어와야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구단께서는 아예 국민복지 정진에 앞장서라 이런 식으로 아예 훈시로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예식장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일을 벌리게 되는데 역시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역시 병원이죠. 그래서 이제 1992년 12월에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을 설립을 해서 동두천이나 분당 여기에 재생병원을 기공을 해서 현재 분당 재생병원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의 그 발원지가 바로 이 정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대규모 병원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건설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2000년대가 되면은 더 많은 전문법인들이 등장합니다. 상생복지회라든지 대진복지재단 또는 대순진례복지재단 이런 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단체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국내 최초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한 대순진례회 복지재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요거는 이제 가보면 큰 룸이 있고 각각 한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거실에 나오면 공동생활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상당히 한국에서는 뭐 최초로 만들어진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 존엄성이나 자립 회복 또 과거 생활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환경이 바뀌면 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누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뭐 한방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진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들이 개관이 되어서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호자선이나 사회복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산님께서도 교육 사업을 굉장히 중시하셨고요. 바구당 도정께서도 3대 중요 사업 중에 사실은 교육 사업을 제일 우선시하셨습니다. 종단 초창기에 종단이 그야말로 재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장학금만큼은 꼭 만들어서 지급하라. 왜? 인재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해서 교육사업을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뒀고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글이 있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1945년 해방 직후 문맹률이 한 7, 80%에 달했잖아요. 이러다가
한국전쟁 그치고 1950년대까지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기울였고요. 그것 때문에 문맹률이 아주 획기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태극도 시기에도 도정께서 이제 전학원을 설치를 해서 문맹 퇴치에 기여하게끔 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교육에 있었다. 뭐 교육의 힘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극도 때도 이제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1963년에 천덕국민학교, 1967년에 감천고등국민학교 이런 걸 만들어졌는데, 요게 이제 대순진리회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학교법인 대진학원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에 대진고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또 대진여자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이 만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대진대학에 설립이 되죠. 포천에.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사진이고요. 더 나아가서 분당대진고, 일산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등등해서 지금 여러 학교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 중에서 4년제 종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민족 종교 중에서 4년제 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산하에 여러 고등학교를 두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저기 이제 많은 사업이 학교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얼마 전입니다만 뭐 중원대학교도 만들어지고 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바로 요것 정읍이 나옵니다. 정읍에서 만들어졌던 요 사회 사업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육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3대 사업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발표가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원상생과 보훈상생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서 3대 중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많은 외부 연구자들이 그 무국도에서부터 발언한 이 사회사업의 특징을 갖다가 잡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는 재정을 다루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회사업 하려면은 이제 그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본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할 거냐?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운영할 거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하는 거야 뭐 사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도들의 돈으로 사회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이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 하나만 놓고 보면 정부 보조금 비율이 0.3에서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영 자금의 1%도 안 되는 돈이죠. 정부에서 이 사회사업 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대순진리회에서 다 돈을 대죠. 그러니까 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만의 힘으로 사회사업을 한다는 거죠. 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전국적으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평균을 내보면 한 57%라고 합니다. 근데 57% 정도를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절반 이상이죠. 57%면은 절반 이상을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객들이 주는 돈 그걸로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대순진리회는 국가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않고 순전히 이제 그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회사업을 하면 왜 사회사업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종교 포교를 위해서 사회사업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포교 안 할 것 같으면 사회사업 왜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무국도에서부터 발언한 이 사회사업은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적 색채를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보편성, 자율성, 공공성 이런 걸 지금 실천하고요.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우리 뭐 대순진리회 또는 무국도 이 사회사업 하면 무국도 믿어, 대순진리회 믿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종교의식 참여를 절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적 의의를 보면요. 첫 번째는 독창성이죠. 종교 이념을 사회 실천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논평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종교적 이념을 사회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두 번째는 선구적 실험입니다. 종교적인 거와 노동과 경제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이질적인 건 이걸 하나로 묶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억압이 되고 해산당했지만은 역시 개성이 되고 발전되었다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적인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읍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사회사업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옛날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높은 재정 자립도에 기반한 자립적 사회공헌 모델로서 현재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요. 민족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민족의 자긍심 내지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 민족 종교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안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는 실천적 동력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무국도 사회사업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산의 재생의세의 사상을 정산이 구국재민의 실천으로 구체화한 거고요. 이거는 정읍의 무국도의 구국재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가능한 종교기반 사회복지 모델로 현재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종교가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증적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박사님의 소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강증산과 조정산의 구세재민 정신은 종교적인 영향력을 넘어 오늘날의 대순진리의 사회사업가 궁율 정신으로 이어지고 실천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 발표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다불빛노력역사문화연구원과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강증산의 종교사상과 무국도 공동학술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이 분야 석학들의 소중한 학문적 성과물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정읍이 강증산의 탄생지뿐만 아니라 무국도와 보청교의 요람지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